오늘은 좀 흥미로운 사건으로 시작해보죠. 광고 제작사 돌고래 유괴단이랑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사이에 10억 원짜리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 돌고래 유괴단이 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판결 나자마자 어도어가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즉시 들어갔죠.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돌고래 유괴단 대표는 과거에 회사를 팔아서 140억 원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개인 자산이 상당하죠. 근데 왜 10억 원 때문에 회사가 마비될 것처럼 필사적으로 법원에 매달리는 걸까요? 140억 가진 사람이 10억이 없어서 이러는 것 같진 않은데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10억 원을 주고받는 그런 단순한 돈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돈 문제가 아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가집행이라는 이 법의 칼날이 어떻게 한 기업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10억 원짜리 사건이 사실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서막이요? 와. 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훨씬 더 큰 그림이 보이게 될 겁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라니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그 가집행이라는 것부터 제대로 알아보죠. 항소심이 남았는데도 돈을 먼저 뺏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강력한 조치인가요? 강력하다는 말로는 좀 부족하죠. 보통 판결이 최종 확정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가집행은 1심 판결만으로 일단 돈부터 받아내라 라고 길을 터주는 제도거든요. 일단 받고 시작해라.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어도어는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법원에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그러니까 압류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잠깐만요. 그 서류를 여러 통이요? 보통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주거래 은행 계좌 하나만 묶어도 10억 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여러 통을 신청했다는 건 숨 쉴 틈도 주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공격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겠다. 네, 이건 돈을 받아내겠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판결 정본 여러 통으로 은행 예금, 본사 건물, 광고주한테 받을 돈까지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동시에 끊어버리겠다는 신호죠. 와, 상대가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시간도 안 주고 모든 거래처에 이 회사는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아주 정교한 심리 전술이에요. 이건 그냥 돈 받는 게 아니라 회사를 거의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어도어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이 이미 압류 대상을 전부 파악해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해뒀다는 거군요. 네, 소송 전부터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가 판결 나자마자 일제히 공격에 들어가는 아주 치밀한 계획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전략대로 법인 계좌가 실제로 압류되면 돌고래 유괴단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 개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즉시 회사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식물인간 상태요? 네, 은행은 압류 명령서를 받는 순간 그 계좌의 모든 출금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당장 직원들 월급을 줄 수가 없죠. 월급부터를. 그렇죠. 촬영 장비 빌려온 것, CG나 편집 맡긴 외주업체, 어디에도 돈을 못 줍니다. 그럼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그냥 다 멈추겠네요? 전부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 공중분해될 수도 있죠. 약속한 날에 돈을 못 주니까 업계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요. 법인카드 결제 계좌가 그 통장이었다면 법인카드도 바로 정지됩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러면 새로 광고를 따내도 제작비를 쓸 수가 없으니 일을 못하게 돼요. 자료 표현 그대로 사실상의 영업정지 효과를 낳는 겁니다. 나중에 2심에서 이겨서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이미 무너진 회사랑 신뢰는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돌고래 유괴단 대표가 140억 원을 갖고도 10억 원 때문에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 그 자체였군요. 정확합니다. 가집행의 무서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돌고래 유괴단 쪽 입장은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반대로 어도어,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브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10억 원 받으려는 것 이상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모든 게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큰 싸움이랑 연결된 거겠죠? 당연합니다. 이 사건은 절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배경에는 지금 하이브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민희진 대표가 있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민 대표는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인 삼면초가의 형국입니다. 삼면초가라.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상황들인가요? 우선 첫 번째 전선은 뉴진스 멤버들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전속 계약이 유효한지 다투는 소송이었는데
여기서 민 대표 측이 패소했죠. 이게 첫 번째 타격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번 돌고래 유괴단 사건. 가장 중요한 창작 파트너 중 하나가 법적으로 패배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창의적인 동지가 적으로 돌아선 셈이죠. 근데 진짜 결정타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바로 총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상태라는 겁니다. 430억 원이요? 액수가 엄청나네요. 이건 또 무슨 소송이죠? 앞선 소송 패소의 후폭풍으로 뉴젠스 멤버 일부가 복귀하고 멤버 바니에겐 팀에서 나가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죠. 자료에 따르면 다니엘 개인에게 330억 원, 다니엘의 어머니에게 50억 원, 그리고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민희진 대표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와,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민희진 대표가 최근 SNS에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변호사를 만난 사진과 함께 너무 좋은 조언 감사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기서 태그 PR이라는 회사가 등장하죠. 네, 이게 이제 민 대표 측이 던진 반격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하이브가 미국 자회사인 PR 기업 태그 PR을 동원해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즉 역바이럴을 조직적으로 펼쳤다. 하이브랑 분쟁이 시작된 후에 해외에서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돌았는데 그 배후를 추적해보니 태그 PR이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증거를 찾기 위해 미국 변호사를 만난 거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에서 법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 대표 측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하이브의 태그 PR 인수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이브가 민 대표랑 분쟁이 한창이던 2024년 3분기에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이 PR 회사를 샀다는 거잖아요. 네, 여론전을 하려고 비싸게 회사를 샀다. 이런 의혹이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 음모론의 전제를 그냥 뒤흔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아, 그 공시보고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식 공시 보고서입니다. 여기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태그 PR 인수는 2024년 3분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1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1분기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갈등이 언론에 터져나온 게 4월이니까 그보다도 한참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명백하게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 측의 주장, 즉 분쟁이 터진 후에 여론전을 위해 급하게 인수했다는 서사 자체가 이 공시자료의 타임라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건 의혹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그렇죠. 게다가 태그 PR 같은 규모의 회사를 인수하려면 사전 실사부터 계약 협상까지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아, 그렇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네, 따라서 실제 인수 준비는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훨씬 전인 2023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 대표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3분기 인수설은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자료는 한 매체가 보도한 3분기 하이브 보고서에 단기 취득이라는 표현을 오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오해라니요? 회계 용어에서 단기, 단기는 이번 분기라는 뜻인데 이걸 단기, 즉 짧은 기간 안에 급하게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면서 시점에 대한 거대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한자어에 대한 오해였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시기가 우연히 겹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이브가 PR 회사를 인수한 것과 그 회사를 이용해서 역바이럴을 한 건 별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역바이럴을 안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민니 대표 측이 주장하는 역바이럴을 할 목적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음모론의 핵심 고리는 끊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목적성. 네, 사전에 계획된 거대한 음모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입증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하이브는 가집행이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고 민희진 대표는 역바이럴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그 근거의 일부는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은 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싸움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안개 같은 움직임들은 단 하나의 아주 선명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2월 12일이라는 날짜입니다. 민희진 대표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미국 변호사를 만나고
역바이럴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그날에 있습니다. 아, 바로 그날이군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 그 1심 판결이 나오는 날.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판결이 예고된 날이죠.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림이 완성된다. 돌고래 유괴단 소송에서 보여준 그 강경한 가집행. 이에 맞서 민 대표가 미국까지 날아가서 역바이럴 의혹을 제기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바로 이 260억 원짜리 판결을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봐야겠군요. 근데 그게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렵지 않나요? 물론 법관은 법리와 증거로만 판단해야죠. 하지만 재판부 역시 사회적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이것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어떻게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최후의 승부수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후의 승부수? 네. 하이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재판부에 미묘한 심리적 영향을 주거나 자신에게 동조하는 팬덤을 결집시켜서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다목적 포석일 수도 있고요. 결국 10억 원의 강제 집행 신청이라는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 개인과 거대 기업의 운명을 가를 260억 원짜리 소송의 형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 셈이네요. 오늘은 돌고래 유괴단과 어두어의 소송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그 뒤에 숨겨진 가집행이라는 무기의 위력과 민희진 대표 그리고 하이브 간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봤습니다. 네. 10억 원짜리 소송 하나가 거대한 분쟁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전력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돌고래 유괴단부터 뉴진스 멤버, 미국의 PR 회사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슈가 결국 어떻게 2월 12일의 최종 판결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조한 공시 자료와 개인이 SNS를 통해 감정을 담아 호소하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진실의 저울 위에 올려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치열한 전략과 여론전은 과연 법정 안에 판사 한 명을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법정 밖의 대중이라는 거대한 배심원단을 향한 것일까요?